대학교 백난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AI 사회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인재 육성에 대한 교수님의 깊은 통찰을 나누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처음이에요. 말로만 듣던 또 열심히 하시는 또 박석강 단장님 때문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또 학생들도 만나고 또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떨리고 설렙니다.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는 전남 화순병원에서 요청하셔가지고 강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광산구에 있는 여성 세일터 센터에 직무 교육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계기도 센터장께서 서울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광주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네 하고 제 연구실을 찾아오셔서 서울에서 듣고 광주에서 이제 직무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는 거,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술은 굉장히 빨라요. 인공지능의 기술의 시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24시간하고 달라요. 우리는 구정 때 재밌게 놀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때도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발전이 너무도 무섭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또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떠한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제가 업데이트하게 많습니다. 제가 샘 아트만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잠깐 드릴게요. John National University Yosu campus. I just wanted to send a quick message. You're doing incredible work, whether you're studying, teaching, or supporting the community. Keep going and stay curious. The world needs your ideas, and I can't wait to see what you build. 샘 아트만이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하는 메시지고요. 이거는 좀 전 거는 소라예요. 소라 보셨죠? 이게 워터마크 있는 거. 요건 제미나이인데 사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라는 오픈 AI에 샘 아트만만 자기 얼굴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사람 얼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미나이는 제가 일론 머스크랑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얼굴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제 아바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멤버들 화이팅! 멤버들인데 우리 언어가 조금 어눌하죠. John National University. 자, 요거는 제가 12월 1일 날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수행평가 과제를 위해서 AI 활용해서 코딩을 짜라고 했는데 AI가 너무 잘해주더라. 저 코딩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곤란한 이 숙제를 가지고 저한테 밤 9시 25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신을 쓰게 됐죠. 바로 답신을 썼는데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이름 가리고, 자, 코딩과 프로그램의 차이 다르고, 그 다음에 AI는 정답지가 아니라 개인 과외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최근에 우리 고려대학에서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연세대학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커닝해요. 제가 온라인 강의를 계속 사이버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어떠한 이제 해외 출장을 간다, 체험학습을 간다고 해서 학기말 고사를 봐야 된다고 해요. 그럼 대면 시험 보자 하면 걔네들이 하는 말 1000마디가 그래요. unfair해요. 그래요. 왜 unfair하지? 온라인 수업 시험을 볼 때는 모두가 다 책을 펴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짧은 시간을 줬어도요. 그래서 저희도 오픈북 하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오픈북 아니야. 원래 우리가 지침은 오픈북 아니야. 하지만 온라인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30문제를 15분 정도로 준다면 여러분들은 오픈북 없이 내 연구실에서 마음껏 시간을 줄게. 그렇게 푸세요. 그런데 온라인조차도 그런데 온라인에 챗GPT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질문하시겠죠. 온라인으로 보면 어떤 부정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네, 마우스가 움직이면 부정 방지로 튀어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력을 다 해서 밑에서 보고 있답니다. 교수자보다 학생들이 더 머리가 좋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 구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사용 안 했으면 정말로 파워풀할 것 같아요.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용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여기에 다 우리가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마지막 수업에.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왜? 이머전스 때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계에 100% 의존할 수가 없어요. 편리는 할 수 있으나 모든 걸 컨트롤은 인간이 해야 돼요. 근데 운전할 줄 모르고 자동차의 시스템을 모르면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됐었을 때 그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AI 기술이고요. 자, 속도를 내고 있죠. 하지만 방향키와 컨트롤, 그러니까 모든 정복자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인공지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인공지능 했다고 하지 마시고 back to basic,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도메인 지식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하는 사람들은 인문사회학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과학자들을요, 이 사고에 제한이 돼서 굉장히 내로워해요. 그래서 창의성, 이런 부분들은 예술가나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이 영혼이 자유로운 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끝나지 않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내가 한 장의 표현으로 해줘 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해주는지 아세요? 밑에 노트북 LM이 만들어줍니다. 노트북 LM을 좀 배워보세요. 제가 1년 전부터 오픈AI가 그렇게 뜨고 챗GPT가 난리를 피는데도 저는 구글이 조만간 뜹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의 조건은 뭐였냐면 플랫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검색창도 구글 거, 오픈AI는 구글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마존과도 MOU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검색창도 이렇게 끌어서 데이터를 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글은 검색창 한다고 해도 네이버가 우리나라만 해서 50% 되지만 전 세계에서의 주도권은 다 구글이 잡고 있고요. 구글에는 AI 모드, AI 스튜디오, 제미나이, LML 모드, 티처블 머신, 여러분들이 손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 보이게 모두가 다 구글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뜰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미나이 3가 정말 파격적으로 다 제미나이로 갈아탔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가 문제냐면 어떤 게 또 이게 강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메일 쓰시죠? 그 다음에 지메일 드라이브 쓰시죠? 지메일 칼렌더 쓰시죠? 자, AI가 연동해가지고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자기의 플랫폼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해요. 자, 최근에는 챗GPT에서 유튜브 요약해줘. 거기에 막혀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생태계를 아셔야 돼요. 겉에 도는 인공지능의 플랫폼 하나 써가지고 나 인공지능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신기술 바뀌면 또 어떡할 거예요? 또 그거 또 배우러 또 다닐 건가요? 베이직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는 자기의 전문 지식이거든요. 도메인 지식, 자기의 전공 지식, 특히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은 점점 갈수록 쉬워져요. 왜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UI를 더 진입장벽이 낮게 하거든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모두의 AI라 그러잖아요. 특정한 사람의 AI를 잘 쓴 게 아니라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모두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가 2년 전에 굉장히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입력을 잘 넣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서비스는요, 개떡같이 넣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너도 지가 너 이런 생각이지 하고 다시 재해석해서 영어로 해석해서 좋은 결과를 내줘요. 한 줄만, 한 단어만 정확히 써도
결과를 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엉뚱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정말 구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실력차를 알 수 있어요. 아, 챗GPT 썼더니 너무 엉망으로 나와요. 아, 당신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그런 거를 프롬프트를 잘 못하시는군요. 그것을 이실직고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려요가 아니라 와, 요즘은 너무 멋있어요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인포그래픽을 그려줘 그랬더니 한글은 깨지죠. 왜냐하면 한국의 데이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미나이가 조금 좀 낮았어요. 그래도 거의 틀린 거 없이 어쩌다 하나씩 틀리는 에러가 있어요, 가끔. 자, 요거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아까 그 이메일을 쓴 것들의 나의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줘. 자, 학생이 이메일 썼고 여교수가 답신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거 같아요? 이쪽은 제미나이예요. 이쪽은 챗GPT예요. 근데 요즘은 챗GPT 굉장히 성실하지 못해요. 한번 지브리 풍이 난리가 나니까 얘 항상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멘트를 해주면 다 똑같은 거. 저는 이 그림 너무 질려가지고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미나이를 많이 씁니다. 자, 요거는 팟캐스트로 지금 하는 모습을 그려줘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요것도 아시겠죠? 이거는 제미나이고, 얘는, 챗GPT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럼 텍스트 투 텍스트를 쓰는 건데 왜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 구현은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메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제가 입력을 하죠. 나 그림 그려줘. 그럼 글자가 들어와서 그림 그려줘라는 얘기를 읽었어요. 그러면 그림을 내는 플랫폼으로 연결을 합니다. 오픈 AI의 그림을 만드는 플랫폼은 DALL-E 3예요. 자, 제미나이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플랫폼은 ImageGe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그 플랫폼은 소라예요. 오픈 AI는. 제미나이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는 VO3예요. 자기가 특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내 창에서 출력을 해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LM 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야 뭔가를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LLM에. 그럼 내가 그러면 나 글자 안 넣고 그냥 그림을 넣어서 그려줘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티미디어로 들어오잖아요. 동영상 넣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더 확장한 것이 LMM, 라지 멀티미디어 모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LLM이고요. 제가 왜 또 구글을 구글에서 홍보사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챗 GPT 하잖아요. G는 generative, P는 뭐예요? pre-trained, T는 뭐냐면 트랜스포머거든요. 그 트랜스포머는 내 모델의 구조가 트랜스포머야 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를 개발한 사람이 구글 연구팀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마도 IP 가격을 내고 아마 그것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2017년 구글 연구팀들이 만들었었고 또 우리가 인공지능을 쉽게 알았던 것은 알파고잖아요. 알파고 회사도 딥마인드 회사인데 구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러면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구글 요약해주면 기가 막히게 해줘요. 얘는 왜 해주지? 오픈 AI에서는 안 해주는데? 옛날에는 챗GPT도 잘해줬어요. 그 최근에 막아놨어요. 구글 유튜브에서. 근데 왜 제미나이는 해줘요? 왜 그럴까요? 구글 회사니까. 구글 유튜브. 여러분이 그 연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혹시 올리시면 페이스북에 연동하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먹었어요. 다 이게 연결되는 회사입니다. 다. 그럼 자기 자회사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하, 구글은 만약에 모든 게 자동화가 되면은 이건 게임이 달라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드라이브에 올렸을 때 제미나이에서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그 내 자료 찾아줘 그럼 지가 알아 다 찾아줍니다. 벌써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요 내용들을 팟캐스트로 만들어줘 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강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도 예쁜 목소리에 너무도 훌륭합니다. 잠깐만 맛만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요. 요즘 IT 업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그런 질문입니다.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코드를 짜주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프로그래밍을 계속 배워야 할까요? 네. 얼마 전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더 이상 코딩을 배울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마침 청취자께서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제가 QR 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요 그림을 두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내용들을 한번 좀 만들어줘 했어요, 비요. 결국 이메일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핵심은 편집이겠죠. 맞아요. AI는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정확성과 어조를 위해서는 자, 인간의 요거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제미나이에 연결되는 게 어디라고요? VO3. 자, 이건 유료예요. 유료 3일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기간이 넘었을 거예요. 구글 무료 유료화를 대학생들한테는 1년을 줬는데 아셔요? 해서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잘 넣으셔가지고 3번만 쓰세요. 저도 어제 작품 만들고 오늘 또 하니까 어제 것도 좀 아끼고 막 그랬었어요. 자, 얘는요, 그림은 미드저니에서 그렸어요. 팟캐스트 하는 모습. 조금 더 세련되죠? 이거는 특화된 이미지만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이거는 무료 없습니다. 유료예요. 저는 지금 3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회 포스터 전에는 돈을 들였는데 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원샷에서 만들어가지고 보통 키워드만 주고 뭐 저는 이제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 이제 부회장을 한 8년 했는데 거의 포스터는 제가 만들어서 굉장히 학회에 돈을 많이 세이브했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해당하는 거에 요 그림을 넣고 코딩은 단순 작업이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정의하고 이거는 소라로 설계하는 만들었어요. 능력이에요. 사진을 넣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왜 인공지능을 해야 되냐면 첫째,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체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로 갑니다라고 어디서 외쳤어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돈을 경영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밑에서 얘네들이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그냥 일만 할 뿐이에요. 머리만 쓸 뿐이에요. 자,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 시대라고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4차 산업에 연계되는 기술들을 막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기술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흐름을 알면 저절로 나와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계되는 기술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잊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 게임도 안 돼. 모델을 못 만들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 그쵸, 데이터. 근데 과거의 데이터는 그냥 우리 엑셀 파일에 이렇게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전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라는 얘기가 개념이 너무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 그림, 언어, 자연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소리, 뭐 기계의 데이터들, 기계 불러오는 것들. 자,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빅데이터라 그래요. 근데 빅데이터를 누가 정의를 내렸니? 어디서 또 정의를 내렸냐면 맥킨지에서 했어요. 처음에. 맥킨지에서 데이터들이 많아? 그러면 볼륨, 사이즈가 커, 용량, 종류 많아, 버라이티. 그다음에 이 데이터 전송하고 이 속도랑 이것들을 긁어 모으는 것들 속도가 있어야지 빨라야지. 느리면 여러분들 안 쓰잖아요. 벨로시티 처음에 3V로 시작했어요. 그 발전을 막 하다가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거 막 정크들이 많은 거야. 그럼 데이터 가치가 있어, value. 그쵸? 그 다음에 진실성. 이렇게 하면서 5V, 6V로 열면서 빅데이터라는 개념들이 점점 확장이 돼요. 기술들은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고 내가 불편한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1957년에 논문에서부터 발표를 합니다. 기계도 생각을 한다. 또 머신 이즈 띵킹. 자, 거기서 출발을 했다가요, 1차 암흑기를 만납니다. 처음엔 붐을 일었어요. 거기서 문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일으키면서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에 대해서 이제 연결주의가 안 된다는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쭉 떨어집니다. 근데 번성을 하는 그 기간은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할 때예요. 그러면 회사도 지원하고 정부에도 돈을 연구비가 가니까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에서 문제가 되니까 딱 내려가다가 다시 연결주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발전을 막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문제야? 데이터만 모으고 조금 할 것 같으니까 규칙 기반의 뭐 이런 것도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가 또 말을 잘 안 듣네요. 데이터 처리하는데 굉장히 버벅대네요. 하드웨어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하려면 조금 더 인식이 빨라져야 되죠.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제프리 힌튼이 상을 받았잖아요. 노벨상을. AI에서 두 그룹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딥마인드 알파고 만든 사람이고 한쪽은 제프리 힌튼이 받았는데 제프리 힌튼은 AI의 뭐 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걸 혁혁하게 잘하셨냐면요. 이미지를 읽는데 인식률이 70 몇 프로였다가 90%로 끌어올립니다. 이미지 인식이 높아지면 딥러닝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딥러닝이 번성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제3의 이제 번성기를 누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슈퍼컴퓨터 우리가 또 잘하고 있죠. 네트워크 있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전체적인 기술이 같이 백업이 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번성기를 맞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빅데이터 들어갔어요. 그럼 빅데이터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커지니까 우리가 어디다 저장해야 돼요? 우리 PC에 하면은 우리 안 돌아가죠. 너무 많아서. 어디다 저장해요? 클라우드. 자, 그러면 빅데이터 기술과 빅데이터 플랫폼 연구해야 되겠죠? 자, 클라우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클라우드에 대한 또 기술이 발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이 클라우드는 공용으로 쓰니까 자료 유출에 요즘에 SK부터 시작해서 쿠팡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 뭐 지금 강조하고 있죠? 정보 보안. 정보 보안의 핵이 뭐예요? 블록체인이에요. 비트코인 그게 블록체인 전부 아니에요. 거기 5%밖에 안 돼요. 자, 블록체인. 2차 인증 뭐 이런 것들 다 블록체인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4차 산업에 연계되는 기술 하면은 지금 말한 거 다 나왔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죠. 네트워크가 기계의 데이터도 타야 자동화가 되잖아요. 그것이 IoT. 다예요. 그렇게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면 기술이 필요하니까 스토리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씩 A와 B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연결이 돼야 가동이 되거든요. 멋지게. 하나만 연결되는 걸 우리 연결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초연결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하면 브라브라 이런 기술이 발전하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초연결이라고 붙습니다. 이해되세요? 들어보셨죠? 바로 연결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언론은 끝났고요. 이것들은 여기 강의 노트가 있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우선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자협회에서 총연합해서 이거 필요해. 그리고 신입사원도 뽑을 때 인공지능이 역량 뽑을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돼? 대학 교육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업무에 대한 차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어제 어디 가고 오늘 어디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 했잖아요.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제가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야 되겠고요. 머릿속에 있어서 그 작업하는 게 그러니까 더 노동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딱 정리가 되면 만드는 건 시간이 금방이에요. 첫째, 딱 해서 여러분 감마 써보셨어요? 파워포인트? 감마 한번 넣고요. 근데 감마는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아이디어 한 다음에 그 감마로 한번 그거를 그림을 한번 걸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강연을 가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2시간 만에 강연 노트는 쓱싹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아니면 잘 때나 이럴 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컨셉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를 다 다스리는 거죠. 내가 이거 할 땐 이걸 쓰고 이거는 할 땐 이걸 쓰고. 자, 요거입니다. 답안지 그대로라 그랬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학생들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대학 교육의 문제라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요? 사람들이 안 보면요, 누구나 다 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말하는 것들이 도덕적인 해이라고 해요. 남들이 안 볼 때는 내가 좀 더 편안한 길, 좋은 방법, 그러니까 숏컷을 가고 싶어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우리 교수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 왜 커닝 했니? 그런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하면 커닝을 할 수가 없어. 이 교수한테 가면. 그럼 커닝할 생각 하지 않고 들어와. 근데 이 교수는 헐렁헐렁해. 아, 커닝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들어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과정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평가가 사고할 수 있는 평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챗GPT 다 쓰라고 합니다. 코딩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어려운 것도 너 어렵습니다 하지 말고 티카티카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와. 오늘 발표를 시켰는데 너무도 놀라운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감동을 먹었어요. 왜? 챗GPT랑 너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2학년짜리들이 한 5명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너 나랑 논문 쓰자 그랬어요. 아니, 내일 모레 리타이어하는 사람이 무슨 논문? 하지만 그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 이래서 교과 과정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자들이 교수님을 또 흉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AI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서울에 있는 H대학의 교수님들 8과목을 지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드리냐면 이 AI 쓰세요가 아니라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예요. 자, 작년에는 뭘 해드렸냐면요. 문해창작, K-뷰리, 전혀 인공지능과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어떤 분이냐면 아동문학 창작, 패션, 이런 부분에 강의 기획서에 다 스며들게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교수가 배워서 하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툴을 쓸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거기서 그 툴을 학생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패션 디자인 학과 교수님은요, 그 학교는 정말 교수님들이 젊으셔서 너무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산학협력의 교수로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들을 컨셉을 주신대요. 제가 그랬어요. 패션쇼를 메타버스에서 하십시오. 3D로 되는 어큘러스를 쓸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가르쳐드리고 그 전시관을, 패션관을 하나 오픈해드렸어요. 문해창작학과 교수님은 뭘 해드렸냐면 주제를 선택하는 개인 비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제미나에 있는 잼. 자, 제가 신학대학의 사회복지학 박사과정들을 이제 한 학기를 같이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다 사회복지니까 상담을 하시거든요. 자, 저 학폭 당한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학폭을 안 당해봐가지고 학폭이라는 게 개념이 그 강도를 몰라요. 잼 개인 비서를 빙의를 시켰어요. 내담자의 입장으로 나 학폭 피해자야. 그러면 얘가 시나리오를 다 써줍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학폭을 당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상담할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럼 상담을 잘해요. 우리는 잼을 쓰거나 개인 비서를 쓰면 이 사람이 상담하러 입력하면 어떻게 상담해 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진정성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거꾸로 빙의할 수 있도록 잼을 사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학부모가 엉엉엉 우시더래요. 너무도 공감되는 상담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랑?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쓰는 것들은 얼마나 삶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현장에서 뿌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수님들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컨설팅. 그래서 한 분은 문학 창작하셨던 분은 작년에는요, 인공지능 배우세요 했더니 딱 팔짱을 끼셨어요. 어디 감히 창작하는 부분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근데 그 3번의 컨설팅을 받으시고 작년에 받으시고 최근에 그쪽 분야 유명하셔서 책을 내신답니다. 인공지능과 문해 창작.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또 아동창작학과 교수님 지금 컨설팅 2차까지 해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그분 이 랩탑이 다 스누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교수님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스누피로 해야 돼? 제가 쓴 어린이 창작의 주인공은 스누피거든요.
너무 스누피를 좋아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당신이 쓰는 창작 개인 비서 옆에 보조 비서 하나 만듭시다 하고 앉았어요. 자, 대상은 3세에서 3세에서 5세 어린아이, 7세 어린아이, 주인공은 스누피야. 그런데 내가 상상하는 꿈은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잘 만들어졌던 이제 개인 비서가 이래요. 스누피 무슨 컬러에? 무슨 컬러의 스누피? 우리는 하얀색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 작가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야? 대상은 남아야 여아야? 묻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자꾸 끄집어내서 인간의 창작력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그 뷰가 있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봐. 몇 개를 그려봐. 그럼 상황을 그려주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또 맞아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문광부에서 쓰는 문해예술위원회에서 만든 인공지능의 가이드를 하나 쓰는데 AI의 기술의 흐름과 LLM과 여러 가지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쓰면서 했던 게 할루시네이션을 들어보셨죠? 환각. 예술가들은요, 그게 예술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보고서에 그거가 오르라고 X 하지만 예술가나 창작하시는 분은 그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정확하게 알면. 제가 하나 글을 쓰면서 사용했던 거 하나만 예제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흐름을 쫙 역사로 쓰게 내려갔습니다. 이건 내 머릿속에 대한 정리와 나의 지식이에요. 맨 마지막에 평가를 제가 인공지능에 넣습니다. 내가 쓴 지금 이 내용을 기술이 개발된 시대와 흐름에 맞게끔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줘. 제가 흐름을 막 썼을 때는 LLM 모델 쓰고 난 다음에 생성형 AI로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그 다음에 특화 플랫폼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가 지적을 하기로 특화 플랫폼이 앞에 가고 생성형 AI가 뒤로 가. 그러니까 설명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특화 플랫폼은 아까 그림 잘 그려주는 거. LLM 모델에서 그림 잘 그려주는 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생성형은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저는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서 한 뷰만 봤는데 얘는 전체 뷰를 봐주더라고요. 이거요. 제가 그때요 돈을 더 주고 싶었어요. 유료를 29,000원 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쓸 때는 클라우드로 썼습니다. 글은 클라우드가 잘 써요. 그때 시작하고 저는 한 달만 쓰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쓴 지가 거의 4개월, 5개월. 왜냐하면 그게 탈고한 지가 지금 한 2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미안해서 끊지를 못하겠어요. 고마워서 뭔가 사탕 하나를 더 주고 싶을 정도예요. 잘 쓰면 그렇습니다. 자, 요것들은 뭐 교재에 보세요. 자, 제가 설명과 다 났죠? 자, 퍼플렉시티를 쓰게 되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기 내용들은 글로 보면 다 나오는 거고요. LLM 모델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LLM 모델을 갖다가 써서 서비스로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등장했던 LLM 모델의 GPT를 만든 회사는 알다시피 오픈 AI죠. 자, 그러면 오픈 AI는 LLM 모델 자기가 학습했어요. 두 번째, 제미나이, 당연히 구글은 있어요. 자기네 모델이. 벌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 너무 더 많아요. 트랜스포머를 개발했던 회사인데요. 자, 있습니다. 자, 오픈 AI에서 여기서 개발하다가 자기가 우리 또 창업하려고 튀어나간 게 엔트로픽이에요. 그 회사가 클로드예요. 거기도 자기네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 이름이 소넷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온웨이가 더 나가서 또 창업을 하네요. 걔네들이 퍼플렉스티예요. 근데 얘네들은 서비스 회사예요. 퍼플렉스티 보면은 너 어떤 모델 쓸래? 소넷 쓸래? 제미나이 쓸래? 뭐 챗GPT 쓸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다 LLM 서비스 회사예요. 그러면 LLM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 오픈 AI, 구글, 퍼플렉스티, 어디죠? 엔트로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회사인 글럭, 우리나라로 따지면 클로버X, 네이버. 근데 네이버 안 쓰죠. 제가 우리 사무관님 계신데 약간 정부 약간 비난해도 되겠습니까? 서버린 AI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요, 필요는 해요. 우리나라의 서버린은 자기 주도적인 데이터를 가진 거. 국방이나 정보 보안인 거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만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필요한 데이터에 타겟을 해야 돼요. 우리는 5천만이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가 안 돼요. 1억이 넘어야 글로벌 얘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을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야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클로버 X 전 처음에 나올 때 줄 서서 받았다가 제가 한 번 쓰고 그냥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개발자도 저희 아들이랑 너무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서버가 너무 구려서 저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창작자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네이버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토종의 언어로 학습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클로버 X가 딱 한 사람한테, 한 분야한테는 또 도움이 되네요. 어딜까요? 언어요. 해외는 우리 제주도 방언이나 사투리 몰라도 돼, 걔네들은. 하지만 우리는 예술작품을 만들 때 사투리나 그 배경에 대한 우리의 고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필요하고 우리는 이해가 돼. 우리 문화를. 그때는 클로버 X 쓰세요. 근데 일반적인 최신 정보나 모든 연구를 하실 때는 저는 클로버 X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LLM 모델, 기본 모델을 개발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기반에 우리는 응용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로 치고 나가. 지금 리튼 지금 2등 됐어요. 리튼 과학고의 친구들이 만든 거거든요. 지금 보통 이제 해외랑 자, 이거를 가입합니다. 그러면 구글, 애플,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미국 회사예요. 자, 들어가 보면, 카카오, 네이버 연결해. 이건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 릭스, 리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아셔서 쓰셔야 되는데, 어떤 분야는 어떻게 쓰는지 그 흐름을 아셔야 자꾸 기술이 발전했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요.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어요. 요거는 그냥 보세요. 이것도 글씨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너 인공지능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인공지능 하고 있어요. 제가요, 지난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갔어요. 초등학교에. 근데 교장이 초, 중, 고등학교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커리가 다 연결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당신네 학교는 인공지능 교육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애들은 그냥 블록으로 로봇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딱딱 맞춰서 제어를 하는 거, 이러한 것들 어렸을 때부터 컨셉을 갖는 거예요. 이거 제어야, 그래 코딩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몸은 컨트롤하는 파트야, 얘는 움직이는 한 파트야,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정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인지했었을 때 스스로 코딩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3가지만 아시면 돼요. 비판. 생성형 AI를 써가지고 어떤 게 틀렸는지를 비판을 하실 줄 알고요. 거기서부터 문제를 만드는 거. 여기는 지금 여기 교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기술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쓰세요. 그때가 제일 무료입니다. 좀 잘 나가면 그 다음에 유료예요. 그게 내가 맞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것 중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우선은 지금 챗GPT 쓰셨으면 우선 프롬프트는 제대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글 플랫폼을 다 가세요. 거기 지금 다 공짜예요. 무료예요. 자, AI 스튜디오 거기서는요. HTML 홈페이지 다 만들고 앱 개발 그냥 내 말로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쉽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에서 이미지 만드는 것도 자꾸 해보셔야 나중에 역량을 생겨요. 자, 하루에 적어도 20분 정도 쓴다. 그러면 꼭 책상에 앉아야 되나? 아니죠. 지나가다가 저건 뭐지? 사진 찍어요. 그리고 올려요. 이건 뭐지? 자꾸 쓰면서 그랬더니 이거 제대로 나오네? 그럼 이 프롬프트는 내가 기억해두고 기록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을 때의 흐름, 아마도 우리 학생들은 발전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도 발전하실 수밖에 없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거에 너무 잘 알아. 그럼 교수님도 어떻게 돼요? 위기감 있으셔서 공부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몰래 새벽에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뭘 주실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교수님한테 챌린지를 드리시면 돼요. 교수님, 제가 이거 써봤더니 교수님 이거 너무 어떠세요? 써보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교수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과 MZ세대잖아요. 교수님들은 굉장히 올드 세대예요. 우리 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도 이해를 해주세요. 역지사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늙습니다. 그때 여러분 젊은 세대가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해요. 분명히 그거는 당해요. 제가 우리 딸 그렇게 구박했더니 지금은 우리 딸이 저를 엄청 구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돌고 도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교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지식적인 거 따라갈 수 없어. 교수님들은 도메인을 너무너무 풍성하시니까 이런 신교수는 갖다가 가르쳐드리고 교수님 이거 해도 너무 좋아. 이거 해보세요. 어느 사이트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 교수님이 더 무궁해서 그 도메인 지식이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 이게 대강 이제 요 세 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하루에 2시간 20분씩. 그 더 마음에 들면 밤새세요. 게임에서 밤새지 마시고 이거 해서 밤새세요. 이거는 역량이 자꾸 커집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답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많이 찔리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종대학교 이수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께서는 AI 시대에 대학은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청중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이수정입니다. 저는 여수에 처음으로 와봤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제 광주이기도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AIX 융합 포럼을 하신다고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흔쾌히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날씨도 좋고 또 저는 이제 여수 엑스포역에서 내려서 왔는데요. 그 앞에 바다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한 3시 한 50분쯤에 이제 백남 교수님 강연부터 듣게 됐는데요. 이제 백남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AI 기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는 조금 더 본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AI 시대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한 번 이상은 챗GPT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챗GPT와 AI와 딸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대학은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교육학자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많이 대학교에 가는 취학률을 보인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보시면은 저희 24년도에 청년층 대상 고등교육 이수율이 거의 69.7%로 OECD 국가에서 넘버1이에요. 그래서 반면 이제 2위는 캐나다, 일본, 3위는 일본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교육학과이면서도 자유전공학부를 맡고 있는데요. 여전히 학생들한테 대학에 왜 오려고 해? 라고 물어보면은 가야 하니까요. 엄마가 좋아해서요. 라고 응답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대학에 와서 무슨 공부를 할 것이며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대학에 대한 열병처럼 교육열이라든지 그런 게 심한 나라인데 정작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대학의 시작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대학의 시작과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유니버시티의 고등교육의 어원은 그리스 플라톤까지 갑니다.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만들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하면서 지식을 추구하고
그 논의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 university라는 어휘는 이 11세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볼로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학의 시작은 이제 볼로냐 대학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11세기인데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제 도시가 막 형성되기 시작을 했던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인쇄술이 발전되지가 않아서 어떠한 공부를 하려면은 학자를 찾아갔었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11세기에는 이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니까 법학이 중요했었고 또 인류사에서 중요한 의학 그리고 이때는 종교 시대였기 때문에 신학이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볼로냐라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 유명한 법학자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제 인근의 젊은 유럽의 청년들이 이제 법을 좀 공부해야지 내가 사회적인 그 석세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워야 하나 봤더니 볼로냐에 이제 유명한 법학자가 있다더라 하면서 이제 볼로냐로 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유니온을 형성하게 됐고요. 이때 학생들이 모여서 그 법학자한테 가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튜이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게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시작되는데요. 학생들의 공동체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1세기에 그 유니버시티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고용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커리큘럼,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커리큘럼도 구성을 했고 그 당시에는 학장이 학생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그 학위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학위도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 대학이 이제 흥하게 되니까 그 다음이 이제 파리 대학은 이제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신학 중심의 대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옥스퍼드, 이제 캠브리지 그렇게 해서 유럽의 대학들이 이제 엄청나게 부흥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흑기도 갖게 됐는데요. 붕 떠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1세기, 12세기에 대학이 이제 볼로냐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리 대학, 이제 옥스퍼드, 그다음에 스페인의 여러 지역의 대학들이 생기게 됐는데 이제 15세기 들어서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해서 나라 간의 이동이라든지 모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래서 그 전에는 배우기 위해서는 학자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쇄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책을 구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16세기 르네상스 일어나고 그다음에 근대 과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대학은 여전히 이제 그 법학, 의학, 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또 카톨릭과 연계 그리고 국가의 연계로 하면서 이러한 근대 과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폐쇄하고 되고 별로 신뢰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 과학이 막 발전을 하면서는 오히려 대학에서 그런 신학문을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살롱이라든지 또는 다른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대학 밖에 있는 그 신진 학자들의 모임에서부터 인문학의 르네상스라든지 근대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대학이 엄청나게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독일에 와서 이제 humboldt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대학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배경에는 이때는 독일이 프로이센이라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그 프랑스 파리의 나폴레옹한테 그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 humboldt가 그의 친구 피에테와 함께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우리 사회 미래 인재인 우리 젊은이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대학을 다시 한번 부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는 대학은 그 활자로 인사하면 되는 그런 죽은 지식만 가르쳤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대학에서
학생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훔볼트 대학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시티의 어원하면은 볼로냐 대학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날 현대 대학의 모델 하면은 이 훔볼트 대학 모델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되어서야 이제 그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의 결합. 그래서 교수는 연구할 자유, 가르칠 자유를 보장을 받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배우고 싶은, 배울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학의 운영의 자율권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베를린 대학교는 매우 소그룹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256명의 학생과 52명의 강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실험실, 그다음에 세미나 수업, 그게 다 여기 19세기 독일의 모형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이 다시 한번 제2의 정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랜드 그랜트 대학이라든지 그 농업 중심에서 그 국가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대학, 또 그 실용학문 대학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세기 대학 하면은 지금은 이제 대중교육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중세 시대에서는 이제 엘리트 중심에서의 고급 관료를 키우는 교육이었다면은 오늘날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거의 69.7%, 한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제 보편 교육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공 또한 다양한 스템과 인문 그리고 예술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대학은 예전에는 상아탑이라고 해서 학문을 하는 전당이었는데 지금은 산학협력 연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25년도부터는 라이즈 사업하면서 이제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대학이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면은 그 본원적인 기능은 교육과 연구 는 본원적인 기능이지만 그거에 파생돼서 산학연계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로 같이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유명한 정보모 교수님 계시거든요. 교육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수님이신데 정보모 교수님께서도 이제 대학은 이제 상아탑이 아닌 사회 중심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커는 이제 대학이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이제는 멀티버시티의 역할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1세기부터 이제 21세기까지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어떠한 사회의 변화하고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의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의 흥망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대학이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됐는데요. AI 시대 다시 한번 대학의 큰 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2년 말에 챗GPT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챗GPT 사용자들이 많아졌는데요. 25년 1월 한 달 동안 47억. 그리고 챗GPT의 유료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영상을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캔바, 그리고 구글 트랜스레이터 등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그 AI 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맥킨지의 컨설팅 업체 보고서인데요. 맥킨지에 따르면 24년 기준 전 세계 기업의 70%가 하나 이상의 업무 기능에 AI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백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경쟁자가 AI가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AI 쓰는 게 마냥 좋기만 한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9세대여서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전화번호 혹시 외우시나요? 엄마 전화번호 잘 못 외우시죠? 찾아야지 검색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AI를 너무 유용하고 우리 삶에 너무 많은 큰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인지 역량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의 부흥과 함께 MIT 미디어랩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같은 서치 엔진을 사용하는 그룹. 그다음에 세 번째는 브레인 온리여서 자기의 머리로만.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 그런 과제를 제시를 했고요. 총 4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찬가지로 챗GPT를 활용하면은 가장 빠르게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인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챗GPT로 과제를 마쳤지만 막상 내가 직접 고심해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AI가 생성한 에세이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이제 통계 확률적 기법으로 불러와서 짜집기 한 글이기 때문에 그 에세이에 대한 내용들이 독창성이라든지 그러한 표현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제한된 조금 뻔한 그럴싸한 글이지만은 조금 영감이 없는, 그래서 한강 같은 작가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좋은 글이지만 뭔가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글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정작 또 생성형 AI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 학습 과정의 자율성과 사고 훈련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는 교육 설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챗GPT 쓰시면서 이런 걱정하셨죠? 나의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도움은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전히 데이터의 정확성. 여전히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죠.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저는 한번 제 아들하고 방콕에 놀러를 갔다가 챗GPT 믿었다가 아들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항공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방콕의 공항에 갔는데 그 항공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귀국할 때였거든요.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남의 나라니까 좀 안전하게 게이트에 들어가서 어차피 게이트에 비행기 잘 보이는데 굳이 전망대를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망대가 그 공항 근처에 있으면 가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지 말자라고 아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챗GPT가 요즘에 잘 알려준다고 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공항에 공항 전망대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 챗GPT가 5G여서 그런지 제 목소리라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 게이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가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들을 안심시키고 게이트를 통과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 돔이 4층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안내원한테 물어봤더니 전망대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엄청 울었죠. 그래서 아니 챗GPT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 어휘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얘가 인식을 하고 제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빅데이터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지만은 여전히 그 데이터의 소스에 따른 편향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문제. 그리고 또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던 치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작권의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AI를 쓰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 입장에서는 이제 저학년들 대상으로는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는 또 성인이고 대학이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그 4년 동안의 학습을 토대로 한 다음에 이제 사회인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또 우리 미래 사회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불확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 예견했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미래 사회는 불확실하다.
그것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불확실성 사회에서 고등교육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전에 20세기는 전공 지식을 잘 가리킨 다음에 사회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중요한 거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또 대학이 아주 호황기를 눌렀다가 지금 AI 나오면서 대학들마다 엄청나게 변화의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탠지하고 베닌이 이제 대학의 혁신에 대해서 인간과 환경의 가설에 관련된 4가지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이 있고 대학의 조직적인 환경, 그리고 인구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환경, 그걸 토대로 한 이제 구성적인 환경, 문화적인 측면에서 모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직적인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플랫폼이 등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더 이상 상하탑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다른 기업과의 연계, 그래서 개방형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인구적인 측면은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급감하면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에서는 이제 AI 같은 에듀테크 기술이 막 들어오고 있고, 또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 안에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주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요즘에는 이제 역량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제 향후 5년간 앞으로 더 중요해질 역량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제 첫 번째는 AI 빅데이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기술 활용 능력. 그 다음이 중요한 역량이 소프트 역량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회복력, 유연성, 민첩성, 그리고 이제 호기심, 평생학습, 리더십,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업무 지식을 넘어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워크,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창의적, 비판적 사고 능력 같은 핵심 소프트 스킬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전공 지식,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이제 대학의 쇠퇴기를 갈 것이고, 그 전공 지식과 플러스 지금 나와 있는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러한 핵심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다면은 이제 각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창의적 사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개념들 우리가 그냥 창의적 사고, 회복력 중요해라고 하고 정의는 이제 스킵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정의들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4C라고 해서 뭐 창의력, 협업,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크리티컬 띵킹은 이제 많이 들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또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역량이 미래 사회에는 불확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항상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하는 거는 더더욱이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도전해보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약간 오뚜기 정신이 되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학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그 학습지도 받아서 입시 성공하고 대학에 들어오고, 그래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하면은 안심이 되는데, 오픈 과제를 주면은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너무 모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더욱이나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해진 가이드라인 틀 안에서 학습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도전해보는 그러한 회복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민첩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 제가 간단하게 매핑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가르치지만은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통적인 강의 중심에서 프로젝트 수업, 디자인 띵킹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실제로 발굴하고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실패하고 다시 개선해가는 그러한 방식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정답 중심의 문제, 평가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아직은 상대평가도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객관식 시험도 아직도 대학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정답 맞추기보다는 정답은 사실은 AI라든지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융합교육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한 가지 전공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역량을 융복합할 수 있는 것들, 그거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양교육에 대한 변화, AI 리터러시, 그 다음에 인문학적 통찰, 그 다음에 디지털 윤리 교육, 그 다음에 소통 역량, 그러한 것들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업, 실천 중심의 비교과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요즘에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학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이렇게 다양한 학문 분야가 같이 탐구되고 논의되는 공간은 대학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나의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었던 다른 전공의 수업도 들으면서 이러한 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식, 사람, 아이디어가 만나는 하나의 지식 생태계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역할을 대학에 잘 할 거면은 앞으로도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중심, 핵심 역할을 수행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고 해석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창의성 중요하다고 하는데 창의적인 사고는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또 호기심은 질문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힘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을 대학에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은 생각의 씨앗이고 그리고 학습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영 교수님, 대학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인상 깊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전남대학교 김영관 교수님께서 AI 디지털 시대의 대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중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있는 김영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게 엄청 거대한 큰 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뭐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개 교수한테 너무 큰 짐을 박석광 그 단장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선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를 원하셔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보니까는 앞에 이수정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하고도 많이 겹치고요. 또 많은 여기 또 백남 교수님도 대가신데 많은 교수님들의 생각이 공통적인 부분이 교집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거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면은 그냥 제가
좀 백그라운드가 다양한데요. 원래는 그 사범대 교수지만은 사범대 출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체육과 교수지만 체육과 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가 좋아가지고 항공우주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비행기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T-50 훈련기 초창기 개발할 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또 운동이 좋아서 이제 신체 운동학, 스포츠 사이언스를 한 10년 또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대에 와서 한 15년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살다 보니까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화두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I하고 디지털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을 보면요. 맨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핸드폰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 밤사이에, 물론 이제 알람을 쓰기도 하고, 밤사이에 뭔 소식이 없나? SNS나 뭔 일이 없나 해서 핸드폰을 찾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근길에,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책이나 신문을 봤지만 이제는 전부 화면, 스크린 보고 이렇게 있겠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궁금하면은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냥 백과사전을 찾아보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검색 엔진 찾아봅니다. 뉴스도 잘 안 봐요. 그냥 SNS나 유튜브 통해서 뉴스도 다 소비하는 그런 시절로 갔고요. 이거를 동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교수님들은 끄덕끄덕이시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디지털 시대를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뭔가 결과가 없지만 그 사이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즉각적인 어떤 반응, 즉각적인 인풋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기다림의 미학이 사라지고 빨리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조급함이 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의 예를 살펴보면 제가 젊었을 때는 한 30년 전 뭐 대학교 때는 그때는 이제 길거리 카세트 테이프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CD가 나오면은 그거를 복사하기 위해서 뭐 친구들한테 부탁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는 완전 스트리밍 시대죠. 그래서 뭐 수백만 곡의 곡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겠고, 또한 뭐 영상도 옛날에는 본방사수인데 요새는 본방 필요 없습니다. 그냥 OTT에 들어가서 정주행으로 그냥 다 끝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통도 예전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편지가 올 때 우편함을 열어보는 그 짜릿한 맛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메일 메신저로 하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판서하고 학생들이 공책에다 노트 필기하는 이런 시대는 갔고요. 이제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LMS 시스템, 태블릿, AI 녹음기 등 다양한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학습 현장에서의 변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이제는 교육에서의 주도권은 교사가 아닙니다. 이제 주도권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입식 교육 시대에는 또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생성하고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주도권을 이제 점점점 넘어가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은 역시 학생들의 어떤 학습 참여도라든지 동기화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혜택을 본다면 결국에는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보가, 예전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고, 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의 넘버원 직업 순위가 뭐죠? 유튜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화가 된 그런 시대가 되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시대에도 명이 있으면은 암이 있는데요. 좀 우울한 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던 시대가 오면서 여유를 잃고 조급해지는, 한마디로 정보의 과잉이죠. 그러다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편리함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으로 느끼는 대화라든지 표정 이런 데서 느끼는 감성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한 디지털 기기의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지휘 집중 시간도 짧아지고 집중력, 그리고 심층 사고 같은 즉각적인 대답을 찾는 데만 익숙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조급함이었거든요. 아까 백남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발표 아이디어를 걸어가면서 버스 타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가 가장 반짝반짝 생각나는 데가 샤워하면서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이럴 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든요. 그런 때가 바로 뭐냐면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라고 하거든요. 뇌가 뭔가에 그 주의 집중하면서 막 초점을 갖고 움직이면서 정보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뇌가 혼자 그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휴식기 모드지만 디폴트 모드지만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이 번뜩 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뭐 병원에 대기하고 있더라도 기다리고 있을 때 심심하니까 계속해서 핸드폰만 갖고 주의 집중이 들어가지 모든 디지털 디톡스처럼 차단하고 나하고의 고민, 나하고의 생각이 없는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편해져도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여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과제고 핵심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좀 너무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회와 도전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생성형 AI 원래는 텍스트 기반의 LMM 모델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영상 모든 것에서 얘의 그 생산력은 뛰어나죠. 그리고 이런 AI가 그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과 복잡한 문제 해결.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은 그 유전자가 해석이나 못 풀었던 이런 것들이 100년, 200년에 못 풀었던 것들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서도 완전히 확 바뀌었죠. 이제는 맞춤형 개인화 튜터링 같은 그런 서비스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포함한 다수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라는 것이 현재적인 특징이긴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또 아까 했듯이 부정적인 면은 아까도 뭐 나왔지만은 최근에 뉴스에서 연세대에서 어떤 부정행위 이런 표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쌍방향의 어떤 문제점도 제기하는데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 그리고 편해지고 짧게 빨리 모든 걸 끝내고 그냥 쉬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앞서서도 그 양형종 교수님께서 뭘 했냐면요. 학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에서는 배울 학자도 있지만 익힐 습이 있습니다. 익힐 습이라고 하는 거는 practice거든요. 반복하면서 체화가 되는 것이 습인데 AI는 뭐냐면 그런 체화할 수 있는 과정을 생략해줘요. 그러니까 배움에 있어서의 그 학습의 과정도 중요한 그 배움에서의 요체인데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AI예요. AI는 열매만 답만 딱 주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이 생략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allucination. 왜냐하면 이거는 얘 모델상 우리가 답을 요구하면은 얘는 거짓말이라도 자기의 미션은 모릅니다가 아니라 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또 좋은 점은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또의 인사이트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AI 하시는 분들은 그 emergent, 우리나라 말로는 창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emergent result, emergen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것이 emergent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체육에서도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메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상황에서 메시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런 플레이를 했을까?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창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 순간에 말 그대로 인투이션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데 AI가 두렵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 부지불식하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이머전트고 그게 창발적이고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거티브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에 와서는 처음에는 금지했지만은 이제는 그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이드라인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교육에서의 혁신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AI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활용 교육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윤리적으로 이런 걸 확립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비판적인 사고력의 저하라든지 표절 및 윤리 문제, 인간적인 교류의 상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학 교육에서 가져갈 것인가라는 고민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주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육의 무엇 그리고 저는 how거든요. how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how를 하다 보니까는 what도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하면서 이런 뜬금없이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계속했죠. 그러면 대학이 왜 생겨났지? 그리고 대학의 기능의 역할이 뭐지? 그러면서 유럽 대학의 역사, 그다음에 대학의 역사라는 책 2권을 좀 통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것만 잠깐 좀 얘기하고 나가면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기독교,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은 말 그대로 성직자 법률과 의사 등 그 당시에 그 직업인들, 그 당시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양성하기 위한 사람인데요. 가장 탑 중에 탑은 어디냐면은 신학부였습니다. 지금도 의대법대 잘 나가고 있죠.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지만은 신학부였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예비학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리버럴 아트. 리버럴 아트라고 하는 거는 인문인데, 인문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때 리버럴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다,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생각이 도전적인 걸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이 근간에는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시민이 갖고 있는 자유에 의해서 그 교과목들이 이제 그 수학이라든지 기초학도 있겠지만 글쓰기 수사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신학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뭐냐면 스콜라는 그 스쿨, 영어로 스쿨인데 라틴어로서는 스콜라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의 핵심은 당시에는 뭐냐면 신학이 중심이고, 그 신학을 얼만큼 이성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던 이성적으로 이 신학을 해석하면서 논리적으로 펼칠까,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하고 괴리가 있었고,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르네상스라든지 과학혁명, 여기에서 대학이 기능을 못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길드라든지 개인 연구가가 이 과학혁명과 이거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훔볼트 얘기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이후에 국가적,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제국주의 시대가 막 활발히 이뤄지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산업과 군사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요구로서 대학에서 못 맞춰주는 거는 외부 연구소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든지 리켄, 벨 연구소, 로스 알라모스. 그러면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뭐를 맡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을 맡게 됐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야, 인간이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도 들었지만은 이때 이제 미국 대학이 지금의 주도권을 잡고 있듯이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후에 유태인, 유럽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미국으로 갔고, 정말 국가에서 이제는 산학뿐만 아니라 군산학의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투자를 갖고 가서 지금의 세계 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학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3박이 맞아 떨어진 거죠. 연구 중심 대학, 대규모의 국가 투자,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유입. 그런데 이렇게 발달되고 있지만 현재 대학,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의 위기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기업과 대학에서 보면은 혁신의 주도권이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대학이 조금 갖고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게임이 안 돼요. 대학하고 그 기업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과거의 지식에서 어떤 혁신의 최선서였던 대학은 이제 뒷전에 물러나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어요. 속도의 차이, 그다음에 인재의 유출, 실용성의 부족, 이런 문제가 있겠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빨리 선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 투자로, 자금력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를 싹 쓸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고 전부 돈 벌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윤 추구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는 회사에서 볼 때는 대학에서 하는 커리큘럼이 실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내 대학 프로그램, 사내 그런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재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대학교 때의 교육은 큰 의미를 안 두고 실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조 형태로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대학의 위기는 과거에 중세 때 스콜라 철학에 매몰돼서 갇혀 있어가지고 새로 오는 르네상스라든지 과학혁명에서 지쳐졌던 그런 대학의 모습과 또 비슷한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겠는가, 그런 고민을 제가 하면서 이 주장은
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이런 게 보면서 그래서 보니까는 결국엔 기업과하고 그 경쟁하는 거는 대학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물론 사범대에 있기도 하지만은 교육의 본질인 인재 양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할 것인가가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럼 AI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4G, 3G, 그러니까 C, 4C, 그다음에 뭐 3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복되지만은 답을 아는 인재가 아니라 이제는 질문하는 인재로 탈바꿈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답의 그 암기 같은 경우는 AI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저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앞서서 말씀드린 교수님들하고 생각이 똑같은데요. 수렴적 사고에서 확산적 사고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능 시험이에요. 선다형 시험.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에 그 답을 찾도록 그 훈련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답을 찾으면 얘는 잘한 거고 얘한테는 크레딧을 주고 밸류를 주는 시대인데 근데 이제 답 찾는 거는 우리보다 AI가 더 잘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산업화에서 일꾼을 양성하던 시대에는 이게 맞는데 근데 지금 이제는 뭐냐면은 다이버전트, 확산적인 사고로 가는 교육과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확산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는 답이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유로운 아이디어 흐름 속에서 막 펼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발랄함, 아까 말씀한 호기심, 그리고 기꺼이 위험을,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태도, 어떻게 보면은 똘끼가 필요한 거죠. 이제는 똘끼 있는 애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 건데 얘가 이렇게 똘끼가 있으면은 이걸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 교육에서는 뭔가 기준, 성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이게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여기 교육부에서도 오셨지만 우리 대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34년, 35년 되면요. 학생 수가 오히려 더 정원보다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다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와 협력하면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융합형 인재로 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럼 두 가지라고 저는 그 교육의 방향을 주장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철학적인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행 전략인데 철학적은 교육에서의 철학적이 휴먼 센트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인데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크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human centered, 그다음에 human centric.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중심하면 그냥 혼용해서 human centered 쓰는데 저는 이제 조금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그 뉘앙스의 차이를 조금 느낄 수가 있거든요. human centere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을 가운데에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문제점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정 중심, 그러니까 인간에 필요한 거, 문제, 경험 이런 걸 이해하면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의 디자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human centered design, human centered research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human centered 해가지고 인간 중심인데 우리는 전남대 글로컬도 human centered AI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인간 중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철학이나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간 중심은 그게 아니라 human centric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문제라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누구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원래 centric force 하면은 중심력이라고 해서 중심을 향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human centric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게 맞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게 그럴까? 그런 방향성의 철학적인 거 그리고 이념적인 것의 그 방향을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human centered AI, human centered society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도 공학을 했지 않습니까? 공학에서는 AI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럴 때 코스트 펑션이라 그래서 목적 함수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최적화하는 거,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아요. 그런데 만약에 AI가 학습을 하면서 그 코스트 펑션에서 최적화하는 과정 중에 인간의 존재가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된다면 AI는 어떻게 해요? 인간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인간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보면은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하는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는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거는 다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다른 조건을 주면서 그걸 윤리적으로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능인 양성이 아니라 기술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비판적인 주권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요걸 정리된 건데 이것만 주장하고 싶어요. 문해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적, 그 다음에 데이터 있지만 앞으로는 인간 문해력이 필요하고요. 인신론적인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인간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심리학,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게 보통 인문학에서 많이 주장하지만 예술과 디자인으로 갈 수 있고요. 인신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문해력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실행 전략은 이거는 뭐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산학 협력의 고도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주장도 뭐냐면 라이즈 사업이죠. 라이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부, 대학, 지역이 삼위일체가 돼서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연한 학사구조. 그러니까 지금 산업 수요 부응에 대한 그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보면은 평생교육 플랫폼 형태로 대학이 변화해야 되고 그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 동력원이 필요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이거는 2015년 DARPA는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은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그래서 국가의 그 국방 관련된 고등 기술 프로젝트원 뭐 이런 식인데요. 미국에서 여기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인데 2015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얘네들이 이런 위험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로봇을 투입해갖고 이걸 해야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 로봇 잘하는 사람들 와서 한번 겨뤄보자 해서 미션을 주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5년 10년 전에만 해도 로봇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뭐 차에서 내리면서도 여기 보면 마지막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리가 후두루들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에 달파에서 우승한 거는 카이스트의 휴보 로봇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우승했는데요. 그런데 딱 10년 지났거든요. 이 이후에 2016년 알파고라든지 오픈 AI 뭐 여러 가지 딥러닝이 확 뜨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이게 3월 달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살금살금 걷더니 방향을 틀어 민첩하게 뜁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바닥을 기었다가 일어나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더니 텀블링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10년 전만 해도 후두루들하고 제어를 못하는 로봇인데 이제 10년 만에는 저렇게 사람과 유사한 로봇이 만들어졌거든요. 엄청난 발달이면서 무서워요. 무서운데 살금살금 걷더니 무서운데 제가 그 체육 쪽에서 운동역학이라고 해서 주로 이런 걸 합니다. 인간의 몸을 한 16개, 17개 분절을 갖고 해석을 하면서 스포츠 동작을 분석하고 코멘트를 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저걸 뭘로 푸냐면요. 뉴턴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F = MA 하고 M = I 알파 이걸 갖고 풀거든요. 이거는 선형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이다 보니까는 실제 잘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호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초창기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로직 베이스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한계가 있었고 암흑기였다가 최근에 와서 컴퓨팅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연결주의적인 접근은 뭐냐면요. 저걸 블랙박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리니어로 보는 게 아니라 넌리니어로 블랙박스로 처리하고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하여튼 솔루션을 만들어 했을 때 10년 만에 저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은 저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피지컬 AI,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키워드가 로봇이거든요. 로봇 피지컬 AI가 단순 노동, 물류, 건설 현장에서 상당히 인간을 대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죠? 그분들을 그냥 실업자로 만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이런 분들의 를 위해서 고부가치 직무교육이라든지 또는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재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그런 플랫폼 형태로 대학이 또 하나를 가져가야 될 거고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살아남는 것이 강한 종이 아니라 똑똑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예요? 끝까지 잘 버티는 놈이거든요. 변화에 잘 적응하는 놈이 진짜 그 강한 종이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도태된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의 전당, 이런 그 어깨에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AI하고 공존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거는 철학적인 거, 현실적인 거, 미래적인 거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건 교수님 감사합니다. AI와 디지털 시대에 대학 교육이 나아갈 실천적인 로드맵을 잘 설명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CNU AIX 포럼 인문사회 기반의 AIX 융합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AI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전남대학교 관계자 및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